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친구들은 단순히 같이 놀고 즐기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는 더 이상 그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없다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게 될까요? 우선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에는 취미나 직장 이야기로 쉽게 친해졌다면 50대, 60대에는 건강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은퇴 후에 삶과 같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친구들 간의 거리감을 만들기도 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 위한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사람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할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많은 친구들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충대충 친구를 사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그리고 나도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든 순간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친구들을 삶에 가까이 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넓은 인맥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몇몇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도와줄 것입니다. 파트 2. 언제 감정을 숨기고 언제 감정을 나눠야 할까? 여러분은 언제 친구에게 자신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고 언제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정을 나누는 방식은 점점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감정을 나누고 언제 숨기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바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말로 표현하는 것이 꼭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주 불평이나 걱정을 나누게 되면 친구들이 점차 그 대화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숨기거나 경솔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때때로 감정을 잘 숨기고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감정을 친구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돕고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감정을 나누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라도 항상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자신의 어려운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지만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감정을 나누기에 적합한 상대인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이 힘들 때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들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친구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정을 숨기고 언제 나누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정말로 해결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과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나누는 것은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감정을 나누면 상대방이 그 감정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나누는 타이밍과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게 감정을 적절히 숨기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할 때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는 부담 없이 당신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더라도 그 감정이 진실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고 가벼운 대화로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나누는 것과 숨기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관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고 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특히 우정에서는 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나누는 일이 많았고, 그때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돈과 우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자주 말하거나 반대로 친구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자랑할 때 그 대화는 때때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큰 재산을 얻거나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비교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주 듣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잘못 다루면 우정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정에서 돈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된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점차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주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재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거나 계속해서 비싼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은 때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조심해야 할 점은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좀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만약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상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돈은 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잘못 다루면 우정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죠. 따라서 우정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나누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정을 깊이 있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 경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특히 우정 관계에서 나 자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진지하게 들려지고 상대방이 귀 기울여 준다면 그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주 끼어들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끝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게 만드는 상황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더 이상 즐거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 되고 두 사람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 친구는 나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친구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강해지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내가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며 그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그런 친구는 우리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청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청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때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경청입니다. 대화의 흐름에 맞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우정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우정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의 마지막에서 그날의 대화가 어떤 느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만남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편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추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끝내는 방식은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대화를 마무리할 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기억할 때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가 끝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대화 중에 불편한 순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한마디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간단한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우리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마무리가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않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정말 유익했어.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갖자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화가 끝날 때의 인상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색하게 끝난다면 그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의 마지막 순간이 긍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의 마지막은 단순히 인사를 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끝날 때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는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라는
간단한 인사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마친 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너와 이야기해서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누자. 와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은 상대방이 그날의 만남을 기분 좋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고 진지한 것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매일 긍정적인 대화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며 친구들로부터 배운 가치 있는 교훈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그저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은 우리에게 공감을 배우게 해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친구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들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는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게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은 우리에게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친구가 병원에 함께 가주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가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배려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친구들에게 배운 배려의 교훈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심어줍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가진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단점을 존중해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교훈을 줍니다.
친구들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지탱해주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해줍니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 그 시도 자체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배우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더 많아지지만 친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밝은 태도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배웁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을 주는 멘토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받은 교훈을 삶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가치를 주며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매일 같이 만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우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변하고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청춘 시절에 친구를 사귈 때 같은 학교나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우정의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춘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중요시하게 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내면의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친구 관계의 변화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비슷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가까워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내게 더 중요한 사람들만 남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질적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지만 이미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친구가 줄어들면서 느껴지는 외로움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시간을 즐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진지하게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 친구와 연락을 하거나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친구 관계를 더욱 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만 남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사실을요.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료 현장에서 40년 이상 환자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이나 작은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장마비, 뇌졸중,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평생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늘 아버지가 건강한 건 매일 목욕 덕분이다 라고 자랑했지요.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다행히 바로 발견했기에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이전처럼 걷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깨끗한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인생의 균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매일 목욕이 왜 위험하지? 바로 그 의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공포를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 세대는 청결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쟁 이후 가난하고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매일 씻는 것이 사치였고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곧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젊을 때처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천 조절 능력, 혈압 안정 능력,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욕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동시에 작용하면 아주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겨울철 욕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속에서 혈관은 순식간에 확장되고 심장은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으려 애씁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저혈압, 어지럼증,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험만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각 진실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검증한 것들이기에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몇 분이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의 함정, 한국의 겨울 유난히 차갑고 길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곤 합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따뜻함이 사실은 심장과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이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목욕광이라고 불릴 만큼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늘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어르신 스스로도 내 건강의 비결은 바로 매일 목욕이다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던 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아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로는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아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적 근거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혈관계 부담이 20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노화로 자율신경계가 약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환자들에게 늘 권장합니다. 첫째, 물의 온도를 반드시 38-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있으면 몸은 편안해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심장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넷째, 앉아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모를 실신에 대비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 근처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평생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습관의 전환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서 짧게 목욕을 즐겨도 충분히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지금은 가볍고 상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는 대체로 나는 괜찮다라는 자만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의 신체는 미묘한 변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심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은밀한 위험, 바로 피부 건강에 얽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부의 비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뜨거운 물로 구석구석 씻는 것이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청결을 위해 혹은 깔끔한 습관이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비누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젊을 때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오히려 깨끗함이 병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이 바로 심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었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청결을 철저히 지키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미세한 균열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씻는 습관이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피부 스스로 수분을 붙잡고 보호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던 보호막까지 사라지고 피부는 갈라지며 쉽게 손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신을 비누로 씻을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긁다가 피부가 상처나고 세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가 갈라져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깨끗이 씻었는데 왜 병원에 와야 하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깨끗함이 과해져 면역의 방패까지 함께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인 피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누나 클렌저는 반드시 약산성 pH 5.5, 6.0를 고르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짧은 황금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습 장벽을 형성하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권한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김모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이루시던 분이 가려움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다시 평온한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줄였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안 씻으면 더럽다 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전신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깨끗이 씻는 것이 항상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피부는 적당히 씻고 적절히 보호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히 외부를 감싸는 껍질이 아닙니다. 세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이 무너지면 그 뒤의 건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씻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피부의 언어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과유불급, 주구호 유부지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과한 청결은 병을 부르고 적당한 청결과 보습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피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이어질 부분에서는 욕실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위험, 바로 낙상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의 위험한 순간,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실일까요? 아니면 침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욕실을 크게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접했던 노인 외상사고의 현장은 바로 욕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욕 중 혹은 목욕 직후에 발생한 낙상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88세 이 모 어르신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겨울철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이후로는 혼자 걷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욕실에서 단 한 번 넘어진 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외상 중 하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4분 중 1분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 번 넘어졌다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실에서의 낙상이 위험할까요? 첫째, 욕실은 늘 젖어 있어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의 저하가 겹치면서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욕실은 사실상 은밀한 위험지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작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왔을 때 이 손잡이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활용하세요. 서서 샤워하기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실제로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여줍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일어날 때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서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80세 이상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지키신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85세 이모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자주 미끄러져 넘어지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신 뒤로는 1년 넘게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여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욕실에서 혼자 목욕하고 계시다면 꼭 이번 내용을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낙상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평생을 바꾸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의 변화가 노후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실의 은밀한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변수, 바로 천과 수면의 관계 속에 숨어있는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과 수면의 역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뜨고 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수면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뜨거운 목욕이 숙면을 돕는다라는 믿음이 노년기에는 역설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천 조절 능력의 저하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천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뜨거운 목욕 후 천이 불규칙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결과 몸이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지요. 82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낮추고 목욕 시간을 5도에 10분으로 줄이며 잠들기 3시간 전에 목욕하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오랫동안 의존하던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가 수십 년 고통을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와 같은 인지 질환을 예방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목욕 습관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38도 전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짧게 5-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3시간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몸 안쪽부터 따뜻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요. 다섯째, 전신 목욕 대신 발만 담그는 조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교훈이 됩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목욕 대신 미지근한 조격으로 바꾸고 시간을 3시간 앞당기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잠과 수면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권해드리세요. 숙면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목욕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과 수면에 숨겨진 역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깨끗하려다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놀라운 현상, 바로 청결의 역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의 역효과,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역설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씻는 습관이 오히려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각종 질환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와 항균 제품으로 전신을 씻어내면 이 군대마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회복되던 균형이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크게 늦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상처나 자극에도 쉽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83세정 모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전신을 비누로 씻으시며 내 건강 비결은 청결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세균이 사라져 피부 방어력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청결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7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2세 3회만 목욕하는 노인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기관지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 면역 체계와 호흡기 면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병의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신 목욕은 주 200위프사멘트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83세 경모 할머니는 이러한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던 피부 감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깨끗함의 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럽게 지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씻어도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적당함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항균 제품을 쓰며 매일같이 전신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알려드리세요.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청결의 역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삶의 지혜와 마무리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지혜와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노년기의 목욕과 관련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심장을 위협하고 매일 목욕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며 욕실에서의 작은 낙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청과 수면의 역설, 그리고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면역을 약하게 한다는 점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씻고 너무 뜨겁게 하고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횟수와 적당한 온도, 그리고 균형 잡힌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93세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땐 물이 귀해서 못 씻었고 늙어서는 물이 많아도 많이 씻으면 안 된다고 하니 결국 인생은 적당해야 하더군요.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삶은 늘 균형을 요구합니다. 청결과 건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주 2~3회 전신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만 매일 부분 세정을 하셔도 위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목욕을 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달라져서 매일 씻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새로운 방법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평생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7회를 3회로 갑자기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6회, 그 다음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면서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사소한 배려,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드리세요.
그것이 사랑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이 흐릿했고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무거웠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의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야 시작인가? 73년을 살아오며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나는 모든 걸 다시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 한순간의 사고로 인생의 균형이 무너진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 그대로 공중에 떴던 그 짧은 찰나, 그 몇 초 사이에 내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웃음, 아이들의 첫걸음마,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던 돈과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의 끝에는 늘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이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제야 보았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님,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 승호와 딸 미연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고독을 느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식들에게 내 삶의 중심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내 몸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 명숙기의 웃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심었던 화분들, 그 모든 기억이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동수, 이제는 내 인생을 네가 지켜야 해. 나는 결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신호였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느슨해진 이 시점에서라도 나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창밖의 대구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빛이 일렁겼다. 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후반전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년의 진짜 적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잃는 것이라는 걸. 이제부터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 이동수,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실 복도를 걸었다. 몇 걸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 승호가 내 짐을 대신 들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부축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차 세워뒀어요. 집에 가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지만 내 옆에 있던 그 시간조차 어쩐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책상 위에 놓인 안경.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낙상사고 전까지의 삶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회가 지났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하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평온하게 살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가족의 행복에 내 삶을 모두 태워버린 사람이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이미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승호가 결혼할 때는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나는 70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보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 약속은 고맙게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미연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조차 내겐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착각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93만 원. 인생을 이렇게 쓰고도 남은 게 고작 이거라니.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 결정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내어주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밤이 깊을수록 불면의 시간은 길어졌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던가? 가족? 희생? 아니,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 명숙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 이제 그만 자식 걱정 그만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지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이동수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승호 결혼자금, 미연 생활비, 손주 학원비. 메모 하나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단단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지출은 나 자신에게 쓴다. 창문 밖으로 대구의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다.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부터 나는 다시 배워야 했다. 주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노년을. 그때는 몰랐다. 이 단단한 결심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진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였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상태는 안정됐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요양 계획. 내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승호와 미연은
이미 그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시 계시는 게 어때요? 승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엔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미연이 덧붙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병원 마당에 내리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아버지를 위한 배려보다는 우리의 편애가 조금 섞여 있었다는 걸.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뒤에는 안도의 기색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야죠. 그 말을 떠올리며 다음 날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차가웠지만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인철이요.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정년 퇴직 후 법률 상담과 유언장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다. 인철아, 나 말이야. 요즘 병원에 좀 있었어. 낙상사고로.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아파트를 미리 넘겼다가 오히려 불편한 처지가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는 믿었지. 딸이 날 평생 돌봐줄 거라고. 근데 이제는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해. 동수야, 그게 진짜 늙는 거야. 몸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는 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 대신 단단한 깨달음이 있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 돈, 건강, 그리고 집.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는 대신 관리하려 들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미 돈은 거의 다 써버렸어. 인철은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잖아. 그게 마지막 방패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대구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내가 정하기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도, 자식들의 걱정도 모두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이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다. 나는 결코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종이에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되찾는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팡이를 짚고 수성구 신한은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계좌에 대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임된 금융 권한을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오랫동안 꽉 묶여있던 끈을 스스로 끊어낸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내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손주 학원비, 공과금, 자녀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해지했다. 대신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 불가능한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카드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제 누군가가 내게 부탁해도 감정에 휘둘려 덜컥 송금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 문을 나서는 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나는 가계부를 새로 샀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삶의 지도였다. 수도세, 전기세, 약값, 식비, 모든 지출을 세세히 기록했다. 지출 목표는 월 190만 원. 남은 금액은 나를 지키는 돈이라 이름 붙인 예비자금 계좌에 옮겼다. 나는 그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위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선생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 5일 청소, 식사, 병원 동행까지 지원해드려요. 비용은 월 75만 원 정도이고 정부 보조도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에게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름은 정미경,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랜 간병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님, 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간단한 계약서를 썼다. 근무는 주 5일, 아침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 포함. 월급은 125만 원. 모든 내용을 서류로 남기고 서로 서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경 씨, 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환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인생 선배로 생각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따뜻한 불빛을 켰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아내 명숙기가 웃고 있었다. 당신,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려. 다음 날 아침 정미경 씨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이 선생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진짜 노년의 삶이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내 집을 방문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동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래. 돈,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집이다. 이건 네 인생의 마지막 보루야.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집은 명숙이와 함께 만들어온 내 삶의 기록이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노후의 시작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이 지도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선택이 있다. 며칠 후 나는 집안에 앉아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와 아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온 집의 등기권이었다. 아내 명숙기의 손때가 묻은 서류였다. 나는 그 종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집만은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너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을 시간이다. 우리는 거실 탁자 위에 유언장, 신탁 설정 서류, 부동산 명의 확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인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수야,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건 살아있는 동안 삶을 지키는 준비야. 네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식들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결국 네 삶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가지 항목을 작성했다. 첫째, 내 집은 생전에 양도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계좌와 저축액은 오직 본인 명의로 유지한다. 셋째, 요양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한다. 서류마다 사인할 때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히 다져졌다. 사인을 마친 후 인철이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걸 다시 네 품으로 되돌린 거야. 이게 바로 존엄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란다 밖에서 겨울 햇살이 은은히 들어왔다. 아내 명숙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여보.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공증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정미경 씨가 내준 따뜻한 차를 들었다. 그 향은 참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님,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삶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마다 미경 씨가 만들어주는 미역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는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혈압을 재며 말한다. 오늘도 수치가 좋네요. 요즘 식습관도 아주 좋아요. 그 말이 마치 칭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함께 수성구 드랑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겨울 바람이 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가 묻는다. 이 선생님, 이렇게 규칙적인 삶이 오래가면 좋겠죠? 그럼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내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장남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 여기서 자도 돼요?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점심 식사 중 승호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돌봄 비용도 우리끼리 나눠서 부담할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미경 씨가 내 생활을 잘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편안하다. 식탁 위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승호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묘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지켜낼 용기를 가질 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한 꽃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매일 오전 7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미경 씨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범어공원까지 걸어봅시다. 요즘 내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신문을 읽고 오전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쓴다. 점심 무렵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엔 정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곧 자유라는 걸 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성구의 드랑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손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줘서 고맙다. 화면 너머에서 손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외롭지 않단다. 할아버지에겐 친구도 있고 또 할아버지 자신이 있잖니.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했다. 나 자신이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이제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뿌듯하다. 그들은 내 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며칠 후 장남 승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다음 주 정기검진 일정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예약도 익숙하단다. 그는 놀라며 웃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미경 씨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하긴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자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 자주 하시고 자주 안부 묻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이제야 서로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거리가 필요하죠. 가까워지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돈을 지키는 건 안심을 얻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며 집을 지키는 건 자신감을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웠고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득 창가에 핀 난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명숙이, 당신이 있었다면 이 모습을 좋아했겠지.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평온하게 살 줄 알게 되었어요. 손녀가 보내준 사진이 휴대폰에 떴다.
그 속에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가 없었다. 이제 나는 안다. 노년이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베란다 밖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내 마음속에서도 울렸다. 자유롭고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